내일 아침이면 심장마비로 처리될 거야. 새벽 2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문틈으로 며느리가 보리차에 하얀 가루를 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아들에게 며느리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보험금만 받으면 돼.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20층을 뛰어내려간 그날 밤이 65세 영순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영수는 짐 가방을 들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20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목을 뒤로 젖혀 꼭대기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 서 계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정우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영순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민희는 정우 뒤에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영순을 반겼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겠어요. 영수는 민희의 인사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라. 너희들한테 폐만 끼치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손주들 돌봐주러 오시는 건데요. 민희가 영순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영수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창문과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민희가 안방 옆 작은 방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응, 고맙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희가 차린 밥상은 영순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화려했습니다. 갈비찜과 전복구이, 각종 나물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몸이 약해 보이시는데 영양 보충하셔야 해요. 민희가 영순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주었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해. 가족인데 뭐려. 참, 어머니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민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수는 수저를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건강검진? 글쎄, 몇 년 전에 받았나? 그럼 안 되죠. 요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민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작은 약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종합 비타민이에요. 민희가 영순 앞에 알약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수는 알약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표면에 글씨가 새겨진 것도 없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몸에 좋은 거예요.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민희가 물컵을 영순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영수는 민희와 정우의 시선을 느끼며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혀 밑으로 알약을 숨겼습니다. 잘 드셨네요. 이제 푹 쉬세요. 민희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식탁을 치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수는 화장실에서 혀 밑에 숨겨둔 알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리며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마찰음이 영순의 잠을 깨웠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우와 민희가 대형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희는 영순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감도장이고 이게 신분증이야. 민희가 영순의 물건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데. 민희가 정우의 손을 잡고 인감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마다 도장이 찍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해? 정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심장마비로 처리될 거야. 민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희는 주방으로 가서 보리차 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보리차에 탔습니다. 이걸 마시면 끝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민희가 보리차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영수는 문틈으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영수는 입을 막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민희와 정우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러 가자. 내일이 바쁠 거야. 민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 영수는 겉옷도 챙기지 못한 채 슬리퍼만 신었습니다. 베란다 쪽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대피 공간을 통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영수는 멈춰 섰습니다. 최첨단 지문 인식 도어락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을 센서에 댔지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릴 뻔한 순간 영수는 옆에 있는 수동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20층을 단숨에 뛰어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순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미친 듯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여요. 경찰관이 놀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며느리가 독 탔어요. 영순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영순을 순찰차에 태우고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희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희는 눈을 비비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따님이세요? 경찰관이 민희에게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예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세요. 민희가 영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영순이 경찰관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경찰관님께 죄송합니다. 민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민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심하게 앓고 계세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시고 최근에는 폭력성까지 보이셔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민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독을 탔어요. 보리차에 하얀 가루를.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보리차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희는 재빨리 싱크대 뒤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맹물병으로 보리차 병을 바꿨습니다. 이거요? 경찰관이 보리차 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맑은 보리차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는 분명히. 영순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정우가 안방에서 나와 영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밤마다 헛것을 보세요. 어제도 벽에 대고 누구랑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우가 경찰관에게 설명했습니다. 민희는 영순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정신과 처방전이에요. 어머니 약 드시는 것도 거부하시고. 민희가 처방전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처방전을 확인한 뒤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영순이 경찰관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약 드시고 주무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경찰관이 영순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 놀랐네요. 거의 들킬 뻔했잖아요. 미니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우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요. 미니가 영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휴대폰 어디 있어요? 미니가 영순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찾아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누구한테도 연락 못 하실 거예요. 미니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영순이 말하려는 순간 미니가 영순을 밀쳤습니다. 영순은 안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찰칵. 미니가 안방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문걸쇠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게 해줘. 제발. 영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미니가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영순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거리가 아득했습니다. 침대 밑을 뒤지던 영순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사설 도박 빚 8억 원 아파트 경매 예정.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필요했구나.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이틀 무렵 영순은 라이터를 찾아 화재 감지기에 불을 댔습니다. 삐삐삐삐삐. 화재 경보음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순은 미니를 밀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는 대피하는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순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영순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잡히면 안 돼. 아파트 밖으로 나온 영순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미니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심 반대편의 큰 경찰서를 향해 무작정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순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전 9시 영순은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영순 앞에 앉으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며느리가 보리차에 독을 탔어요. 제 인감도장으로 보험 서류에 도장도 찍고. 영순이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박영순이시죠? 네, 맞아요. 어젯밤 가족분이 실종 신고를 하셨네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경찰관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멀쩡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게요. 경찰관이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영순이 경찰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경찰관이 영순을 달랬습니다. 영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영순이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뒷문을 열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영수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한 영수는 고향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박영순인데요. 제 예금 좀 확인해 주세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어제 대리인분이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인출해 가셨는데요. 대리인이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드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수는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민희는 집에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시어머니가 손주를 때리고 도망갔어요. 민희는 영순의 사진과 함께 거짓 내용을 적었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영순의 모습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도 숨을 곳이 없을 거야. 민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하철 대합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실종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박영순 65세 실종, 치매 증상 있음. 영순의 얼굴 사진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급히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저 할머니 TV에 나온 사람 같은데? 지나가던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수는 몸을 웅크리고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정우는 집에서 영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이 안 되네. 카드를 안 쓰나? 정우가 민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민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흥신소죠? 사람 찾는 일 좀 맡기고 싶은데요. 영수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신용카드를 변기에 버렸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노숙자들이 버린 동전을 주워 모았습니다. 빈 캔도 주워서 팔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영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족분들이 찾고 계셔요. 따라오세요. 남자들이 영순을 둘러쌌습니다. 영순은 재빨리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지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영순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영순은 담장을 넘으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 영순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자들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영순은 기어서라도 도망쳤습니다. 발목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고향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돈을 가지고 도망가셨어요. 발견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순의 고향 복귀길도 막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마지막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라. 자수해라. 영순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런 말씀을. 제발 정신 차려라.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빨리 집으로 와. 정우가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져 차가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자동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영순을 향해 켜졌습니다. 민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영순을 향해 속력을 높이며 달려왔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던졌습니다. 가드레일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영순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희는 차에서 내려 영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순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민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희는 영순의 소지품을 주변에 흩뿌렸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위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희는 급히 자신의 차로 돌아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여자가 영순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교통사고 환자가 있어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여자는 영순의 머리 상처를 손수건으로 눌러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가 와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영순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보호자세요? 응급요원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목격자예요. 저도 병원에 따라갈게요. 여자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영순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영순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혜예요. 변호사고요. 지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순이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잘 알거든요.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민희의 보험 사기 조직 자료예요. 서류에는 민희의 사진과 함께 수십 건의 보험 사기 사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희가? 영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이정우도 10년 전에 뺑소니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지혜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우가 뺑소니를?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동생을 죽이고도 법망을 빠져나갔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혜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영순은 지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머니는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지혜가 격려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희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희가 울먹이며 영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민희가 지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 한지혜입니다. 할머니의 법정 대리인이고요. 지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요? 언제 그런 계약을? 민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지혜가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영수는 지혜가 언제 그런 서류를 준비했는지 궁금했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겠어요. 민희가 영순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분간 안전한 곳에서 요양하셔야 해요. 지혜가 민희를 막아섰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왜 참견해요? 민희가 화를 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거든요. 지혜가 법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정우 씨 부인이시죠? 10년 전 뺑소니 사건 기억하세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 지혜가 영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순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영순을 자신의 비밀 안가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안전해요. 지혜가 영순에게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순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영순에게 간단한 호신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비틀면 돼요. 힘이 없어도 상대방이 놓칠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배울 줄이야. 영순이 신기해하며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미니의 조직원 중 한 명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3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거야? 남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당신 딸 수술비 지원해 드릴게요. 지혜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미니가 독극물을 산 영수증이에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구입 경로도 적혀 있고요. 지혜가 서류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 시각 정우는 영순의 고향집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영순의 유품들이 타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 숨어도 소용없어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영순은 TV 뉴스로 고향 집이 불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집이. 영순이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지으면 돼요. 지혜가 영순을 위로했습니다. 정우를 잡으러 가야 해요. 영순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위험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혜가 영순을 말렸습니다. 지혜는 미니의 근거지인 지하 요양병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혜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당하셨어요. 의식도 없는 상태로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런 악독한. 영순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해요. 지혜가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지혜와 영순은 변장하고 지하 요양병원에 잠입했습니다. 영순은 청소부 옷을 입고 지혜는 간병인 복장을 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지하실에 들어간 영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들이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영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어요. 지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순은 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꼭 구해드려야 해요. 영순이 다짐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몇 명 더 입원시켜야 해. 미니가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지혜와 영순은 숨을 죽이며 숨었습니다. 보험금 타려면 최소 6개월은 입원해야 해. 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니를 당장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지혜가 영순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니가 지나간 뒤 지혜와 영순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우의 비밀 금고에 뭔가 있을 거예요. 영순이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오피스텔에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영순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가봐야겠네요. 지혜가 결심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순이 걱정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가주셔야 해요. 금고 비밀번호를 아실 테니까요. 지혜가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순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죠. 밤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영수는 정우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해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지혜가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과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제 올라가요. 지혜가 영순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우의 방 앞에서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는 거예요? 영순이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익숙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영순은 금고를 찾았습니다. 벽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정우 생일을 눌러보세요. 영순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삐삐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지혜가 USB를 꺼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영순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와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하죠? 영순이 당황했습니다. 여기 숨어요. 지혜가 영순을 금고실 옆 옷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와 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순은 좁은 옷장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금고가 열려있네? 정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해봐. 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금고 안을 뒤졌습니다. USB가 없어.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야? 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왔을 리는 없고.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지혜야. 분명히 그 여자가 했을 거야. 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영수는 옷장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날까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USB에 우리 대화가 다 들어있는데. 정우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진정해. 아직 방법이 있어. 미니가 정우를 달랬습니다. 무슨 방법? 영순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미니의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정우와 미니가 방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영순이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지혜는 이미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지혜가 비상계단에서 영순을 불렀습니다. 영순은 재빨리 지혜에게 달려갔습니다. USB는 가져왔어요? 영순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네, 가져왔어요.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요. 지혜가 영순의 손을 잡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의 안가에서 영순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USB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혜가 노트북을 들고 영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꽃집으로 찾아왔대요. 지혜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꽃집이요? 영순이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약하신 그 꽃집 말이에요. 사채업자들이에요. 지혜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할머니 이름으로 수십억 원 연대보증을 섰다고 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런 보증을. 정우가 할머니 인감을 도용했어요. 지혜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속았구나. 영순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 씨? 병원에서 전화 드려요.
정우 씨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전화 내용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 진정하세요. 지혜가 영순을 달랬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영순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은 꽃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꽃집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꽃집이. 영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방관이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연기를 많이 마셨을 텐데. 누가 불을 냈어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방화로 보여요. 수사 중입니다. 소방관이 답했습니다. 영순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기침을 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영순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영순은 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는 병상에 누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우야. 영순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간을 좀 이식해 주세요. 죽기 싫어요. 정우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영순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리 나쁜 아들이라도 혈육이었습니다. 정우야, 네가 한 일을 뉘우치고 있니? 영순이 물었습니다. 네,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희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영순 씨,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내일 바로 수술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재촉했습니다. 영수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지혜에게 연락해야. 시간이 없어요. 하루 늦으면 정우 씨가 위험해져요. 변호사가 영순을 다그쳤습니다. 영수는 정우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영순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정우가 소리쳤지만 영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의심을 해야 할까?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영수는 병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수술실로 들어가라며 계속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더 늦으면 안 돼요. 정우가 영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영순이 말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영순 할머니께서 받으실 게 있어요. 간호사가 작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영순이 USB를 받았습니다. 지혜 변호사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복도 컴퓨터에서 USB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의료진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이정우 간암 진단서 조작 보고서.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짜였구나.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정우의 간 수치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민희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술실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진단서가 가짜예요. 영순이 기자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와 짜고 가짜 간암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영순이 USB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정우가 뛰어나왔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내 간을 빼서 팔려고 했잖아. 영순이 정우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영순이 정우를 밀쳤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철민 의사시죠? 체포합니다. 경찰이 의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의사가 발악했습니다. 의료 서류 조작 혐의입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계획이 틀어지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민희가 시킨 거예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우가 울며 자백했습니다. 정우야,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구나. 영순이 실망한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해내셨어요. 지혜가 영순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혜야. 당신이 없었다면. 영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민희의 배후 조직도 무너뜨려야 해요. 지혜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민희와 정치인들의 검은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지혜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음 날 사채업자들이 영순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증 서류가 위조된 것 같은데요? 사채업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정우가 일방적으로 위조한 거예요. 지혜가 법원 판결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당황했습니다. 정우에게만 책임을 물으세요. 할머니는 무관해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영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에 영순과 지혜는 민희가 갇힌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민희를 만났습니다. 민희는 초췌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해? 민희가 도끼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영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지혜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민희는 기사를 보더니 머리를 감쌌습니다. 무기징역 확정이에요. 이제 평생 여기서 지내세요. 지혜가 선고문을 읽어주었습니다. 민희는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순과 지혜는 교도소를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혜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요. 영순이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여인은 석양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온 새해의 첫날, 영수는 평온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차려준 떡국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떡국 드세요. 지혜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내왔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영순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지혜가 영순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영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혜는 법적으로 영순의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내 딸. 영순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영순은 새로 연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순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싱싱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20대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도 부탁해. 영순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꽃집 한 구석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동생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싱싱한 꽃을 그곳에 꽂았습니다. 지혜 동생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어라. 영순이 작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점심시간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정우가 보낸 참회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목공소에서 배운 기술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어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정우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에 지혜가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교도소 면회 갈까요? 지혜가 정우의 편지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가자. 한 달 만이네.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정우가 만든 나무 상자를 받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정우야. 영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저질렀던 죄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정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믿을 수는 없어. 시간이 더 필요해. 영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꽃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정우가 만든 상자를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혜가 여행 티켓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여행 갈 시간이에요. 지혜가 비행기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영순이 궁금해했습니다. 제주도요. 바다 보러 가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구나. 바다 구경한 지가 언제인지. 영순이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공포의 무대였던 서울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믿어지지 않는다. 영순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지혜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구름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그들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해변에 도착한 영순과 지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구나. 영순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가 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이 지는 해변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모래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영수는 지혜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영순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도가 발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고통은 끝났고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영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65세에 시작된 영순의 두 번째 인생은 나이가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지켜낸 영순의 용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혜와 영순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형태 역시 의미가 깊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가 때로는 피보다 더 진한 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영순이 단순한 피해자에서 벗어나
당당한 삶의 주체로 거듭난 과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영순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